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남자 박종윤입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지난 시간 전기수 코너와 그리고 땅의 역사 코너를 제가 결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미크론에 걸렸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완쾌됐습니다.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지금 약간은 냄새가 잘 맡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몸이 으스스를 춥긴 합니다. 오늘 책 읽어주는 남자 전기수 시간, 오늘 읽어드릴 책의 이름은 청성잡기입니다. 그리고 청성잡기 저자 이름은 성대중입니다. 성대중은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읽어드렸던 그 소위 말하는 실학자들, 실용주의적인 학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들 이덕무, 박제가, 박지원 이런 사람들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글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문체반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체반정이라고 정조 때 고문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 당대에 이 서울에 유행하고 있는 이 먹물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폐관 잡기류. 다시 말하자면 청나라에서 여염집, 여항에서 떠도는 그런 짜잘하고 디테일한 그런 문체가 아니라 공맹시대, 명대 그 이전에 우아한 문체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정조가 주장하면서 문체를 검열을 했던 그런 정책이 문체 반정인데, 이 문체 반정에 순응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성대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덕무, 박제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규장각에서 일을 했던 같은 신분, 서얼이었습니다. 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굉장히 잘 쓰고 재주가 뛰어나서 정조한테 큰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문체 반정에 순응을 해서 이 고문을 굉장히 능했습니다. 영조 때 서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합격을 했지만 서얼이라서 큰 벼슬을 못했었는데 영조가 추천에 의해서 이 성대중을 벼슬아치로 삼았죠. 서얼이 가지고 있는 신분적인 한계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하는 그 울분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소위 말하는 실학자, 실학이라는 말은 제가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실학자들, 그 실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변혁을 원했던 사람들이었죠. 그 변혁을 원하는, 변혁되고자 하는 그 미래의 모습이 그들의 문집에 많이 남아있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북학의 이런 책들입니다. 성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조가 품었던 문체 반정이 가지고 있는 이 뭐랄까요, 과거의 이상향 낙원 국가로의 회귀를 지향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서얼로 품고 있던 현실에 대한 모순을 바라보는 시각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청성집이라는 문집이 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집에 빠져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을 향한, 그 세상의 모순을 향한 이 사람의 솔직한 시각이 바로 청성잡기라는 또 다른 문집에 남아있죠. 그 후손들 또한 이 자기 조상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었던 당대의 불만과 문제의식이 공식적인 기록에 남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행히 이 청성잡기라는 필사본이 남아있어서 지금 그 사람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굉장히 많은 청성잡기의 글들 가운데 그 당시의 신분제 혹은 양반사회에 대한
이 사람의 문제의식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글을 추려봤습니다. 이름에서 임금보다 무서운 입과 배입니다. 몇 가지 글들 묶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보다 무서운 입과 배. 속담에 이르기를 임금은 속일 수 있으나 먹는 입과 배는 속일 수 없다고 하니 먹는 입과 배가 이렇게 무섭다. 사람마다 모두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 다툼이 어떻게 그칠 수 있겠는가. 권위로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입과 배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모순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대정을 위시한 그 당시 신분적인 차별을 받고 있던 실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공동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성대중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제목은 유학자들의 역사 왜곡입니다. 유자는 세치붓으로 백세의 고난을 마음대로 부린다. 역사의 평가가 그들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좋아하면 하늘 높이 추어올리고 유감이 있으면 구덩이 속에 밀쳐넣는다. 은밀히 써서 비밀리에 전하며 근거 없는 증거를 꾸며내 거짓으로 거짓을 전하여 마침내는 믿을 만한 문서가 되게 하니 100세 뒤에 누가 진위를 분별할 수 있겠는가. 진시황이 12달 만에 태어났다고 써서 여씨의 아들이라고 지목하니 이것은 유생들을 묻어 죽인 것에 대한 원한을 보복한 것이다. 유아는 반역죄를 지어 죽었는데도 정상적으로 죽었다고 썼으니 선비들을 좋아하는 은혜에 보답한 것이다. 부생의 포악함은 역사책에 기록됐지만 어떤 이는 거짓이라고 여기고 고병이 여용지야 장인에게 현혹된 것은 참으로 난리를 부르기에 충분했지만 요란지에서는 사실을 과장했으니 수재 나은이 고병에게 한을 품고서 그렇게 한 것이다. 송나라 태종이 촛불 그림자에 꺼름지게 했다는 것은 결단코 거짓이다. 옥새를 담은 금괴가 앞에 있고 고명이 옆에 있었으니 귀신이 죽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치다. 다만 조정미와 조독세의 죽음은 사람들 마음에 맞지 않아 야사해서 태종에게 악명을 씌운 것이다. 심지어 알리불의 모습이 송나라 태조와 비슷하다는 것과 저만하의 배에 도끼 자국이 있었다는 것으로 그 무고를 증거하여 마치 송나라 태조가 송나라를 망친 자에게 원한을 보복한 것처럼 하였으니 유자들의 분놀림은 매우 두려워할 만하다. 여기 나온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대정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은 뭐냐면 자기의 가치 판단이나 호오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역사를 마음대로 왜곡한 그 역대 유학자들을 비판했다는 점이죠. 그 유자들을 흠모하고 그 유자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사람들이 조선에서는 양반들입니다. 당대의 조선 양반들에 대한 비판의식이 이 성대중에게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양반에게 소작을 주지 않는 이유. 영남에서 소작을 주는 지주들은 세 가지 주지 말 것으로 서로를 경계하니 노비에게 주지 말 것, 친구에 주지 말 것, 그리고 양반에게 주지 말 것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풍속에 양반은 모두 흑립을 쓰고 일반 백성은 대체로 전립을 쓰므로 흑립은 양반을 지칭한다. 흑립, 즉 양반이라는 호칭은 고려 때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 포온 정몽주의 편지에 나오는 진짜 양반, 진양반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동반, 즉 문반과 서반, 그러니까 무반의 정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 지금 바로 이 정조대의 양반은 관직이 있든 없든 통틀어 양반이라고 하니 양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으나 양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참남한 일이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양반이 온 나라에 깔려 있으니 음직도 조상의 공업도 다 끝나고 토지도 노예도 없으며 문도 무도 익히지 않아 모습과 언동이 평민만도 못한 주제에 그래도 조상의 훌륭한 유업을 들먹이며 남에게 사역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한간 남의 땅을 움켜쥐고서 이름만 소작일 뿐이지 자기는
쟁기질도 호무질도 제대로 않고 평민들을 부리려 드니 평민들이 그 말을 듣겠는가. 이 때문에 농사일에 번번이 때를 놓쳐 땅 주인만 피해를 입게 되며 땅 주인이 조금이라도 책망하면 마하고 욕을 해대고 그나마 소출도 다 주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니 땅 주인이 땅을 빼앗지 않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으면 팔아야 하는데 팔려고 하면 틀림없이 빼앗기게 된다. 이래서 서로 땅을 주지 말라고 경계하는 것이니 흙립을 쓴 양반들이 어찌 더욱 빈궁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대중이 살았던 18세기는 신분이 조금씩 해체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상공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죠. 생산성이 높아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성대중 눈앞에 살고 있는 양반들은 그 생산 작업에 뛰어들지 않은 채 글만 읽으면서 생산의 기술을 모르면서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술을 익힐 생각도 없었던, 그야말로 문약과 아무것도 없던 그런 존재들이 양산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양반이라고 칭하면서 더욱더 가난을 안빈낙도라고 즐기던 그런 정신승리한 사람들이 눈앞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땅 주인들이 소작을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양반은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본인도 양반이었죠. 그 양반이 더욱 거칠게 보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양반을 은광에 닥친 도적대로 비유한 글도 있습니다. 제목은 은광의 무례배입니다. 강계에는 은광이 많이 있었으므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산 꼭대기까지 집을 짓고 살았다. 이들은 모두 놀고 먹는 무례배들로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머리를 맞대고 시선을 모아 광산 입구를 기웃거리는 것이었다. 광산 입구에는 철통같이 지키는 자가 있어 침입할 틈이 없었는데 어쩌다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기웃거리던 자들이 즉시 몸을 던져 들어갔다. 그 안은 헤아릴 수 없이 깊고 자칫하면 수많은 돌무더기에 파묻힐 수 있었는데도 이들은 죽거나 다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굴 속에 들어온 것만을 다행으로 여겼다. 횃불을 따라 구불구불 가다 보면 은을 캐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은덩이가 산처럼 쌓여 있어서 망치로 살짝만 쳐도 은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그러면 무렵에는 냉큼 은을 끌어안고 엎드려 죽어도 놓지 않고 감독관의 욕과 매질을 엿처럼 달게 여기니 감독관도 떠밀어 내보낼 뿐 어찌할 수 없었다. 은을 가지고 굴을 낳아서 하늘을 우러러 소리를 치면 기분이 뜰 듯이 좋은 것이다. 돈을 가진 자들이 달려들어 교역하면서 값을 흥정하는데 서로 개니 돼지니 하는 욕설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무례배는 돈으로 받고 돌아가면서 으스대고 사방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한 번 구걸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얻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 그가 신이 나서 흥얼거리며 길을 가면 동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소매를 잡아당기며 돈을 달라고 아우성치니 그러면 벌써 돈에 2, 3알이 없어졌다. 남편이 흥얼거리며 돌아오는 소리를 들은 아내는 수학이 있음을 알고 서둘러 문을 나와 환하게 웃으며 과거에 급제한 남편을 맞듯이 하였다. 그러면 남편은 일부러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나와 거만한 목소리로 꾸짖는다. 어느 놈이랑 붙어먹느라 빨리 문을 열지 않는 게냐? 이 돈 봐라. 내가 진짜 네 서방이다. 집안끼리 딱 맞는 배필이요. 그 아내 그 남편을 알만하니 몹시 해괴하고 추악하다. 아내도 그런 남편을 맞장구 치면서 교만한 표정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보며 술과 고기를 사오라 재촉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흥청망청 먹고 마셔댄다. 겨울옷, 여름옷도 모조리 새 것으로 바꾸다 보니 열도 못 가서 돈이 다 떨어져 다시 옛날처럼 구걸하게 되었다. 남루한 옷에 두 권도 쓰지 못한 채 날마다 광산 입구를 기웃거리다가 문지기가 욕하며 쫓아내면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떠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아내에게 다른 사람에게 몸을 팔게 해서 먹고 사는 자도 있었다. 내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가 있어서 한번 웃을거리로 삼으려고 기록하였다. 이게 성대중이 자기 집에 온 개그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기 친구 이덕무에게 글로 써서 주니까 이덕무가 이렇게 독후감을 써줍니다. 아, 성대중은 그 추태에 대하여 자세히 말해야 했고 필력도 웅장하다. 아, 내가 살펴보건대 대체로 의복과 두건을 잘 차리고 점잖은 걸음걸이에 말을 유창하게 하는 양반들이 어쩌면 광산입구를 기웃거리는 무례배들의 변신인지는 모르겠다. 18세기에도 금은광은 민간 운영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국가가 필요한 정도만 채광할 수 있는 그런 국가 독점 산업이었습니다. 국가 또한 이를 통해서 이윤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각각 관청 혹은 왕실에 필요한 정도만 채광하는 정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은광은 민간한테 합법적으로 주어진 은광이 아닙니다. 그 불법적인 그 은광을 끼웃거리며 자기 소유도 아닌데 들어가서 무조건 은을 거머쥐고 은광석을 거머쥐고 감독관이 끌어당겨도 끝내 은을 갈취해 도망가는 그 풍경이 성대중과 동료 설 이덕무에게는 속칭 양반으로 비쳤던 겁니다.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남의 거 갈취를 하고 그리고 갈취한 금품으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또다시 가난의 나라로 떨어지는 은광에 잠입하는 몰입배로 보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양반들에게 픽업을 받았던 그 평민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목은 볼기품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맥값입니다. 안주의 백성 중에 볼기품을 팔아먹고 사는 자가 있었다. 다른 고을의 한 아전이 병영에서 곤장 7대를 맡게 됐는데 엽전 5개미를 걸고 대신 맞아줄 사람을 구하자 그가 흔쾌히 대신 맡기로 했다. 곤장 치는 자는 그가 자주 오는 것이 밉살스러워 일부러 매우 세게 쳤다. 그는 곤장이 갑자기 이처럼 매서워질 줄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선 한 번은 꾹 참았는데 두 번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으므로 대번에 5손가락을 굽혀 보였다. 이는 엽전 5개미를 뇌물로 주겠다는 표시였다. 곤장 치는 자가 못 본 척하고 더욱 매섭게 치자 그는 곤장을 다 맞기도 전에 자신이 죽을 것을 직감하였고 5손가락을 모두 폈다. 이는 엽전 10개미를 선물로 주겠다는 표시였다. 곤장 치는 자는 그제야 가볍게 치기 시작하였다. 그는 병영에서 나와 사람들에게 으스대며 말하였다. 내 오늘에야 돈이 귀한 줄 알겠네. 돈이 없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죽었을 게야. 그는 10개미 돈이 죽음을 면하게 해준 줄만 알고 5개미 돈이 화를 부른 줄은 알지 못하였으니 너무나도 어리석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도 있었다. 형조에서는 곤장 100대 속전이 7개미였고 대신 곤장 맞는 자도 7개미를 받았다. 그러니까 곤장 100대를 맞기 싫으면은 돈 7개미를 주면은 이거를 면제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속전하지 않고 민간 다른 사람한테 대신 맞게 해도 7개미 돈이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곤장 맞는 것으로 생활하는 어떤 자가 한여름에 하루 100대씩 2차례나 볼기품을 팔고는 돈개미를 차고 으스대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아내가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맞아야 말했다. 100대 맞을 돈을 또 받아 놓았소. 남편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오늘은 너무 지쳤어. 3번은 안 돼. 하였다. 아내는 탄식하며 당신이 잠시만 힘들면 우리는 며칠을 배불리 먹으며 잘 지낼 수 있고 게다가 이미 돈까지 받아 놓았는데 못 맞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는 곧 주안상을 차려와 남편에게 먹였다. 남편이 취기가 돌자 볼기짝을 쓰다듬고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러고는 형주에 가서 곤장을 놨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이 일이 있은 후 동네 사람들은 모두 욕심 많은 그의 아내를 미워하고 따돌리며 상대해주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결국 길에서 빌어먹다가 죽고 말았다. 아, 이 두 사람의 어리석음은 세상 사람들의 경계가 될 만하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 불쌍한 평민이, 우둔한 평민이 맥값으로 돈을 벌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경계를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대종한테는 이렇게 일반 여행집 사람들이 단순한 바보들로만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의 선견지명이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성인이나 신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겸손함을 좋아하고 가득 찬 것을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역적 홍지혜가 평안도 감찰사로 부임했다. 홍지혜라는 사람은 정조 때 반역을 일으켰던 역적입니다. 결국에는 죽었죠. 그 역적 홍지혜가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했는데 아우 홍수레와 홍찬에도 형의 관하에 함께 있었다. 이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맛없는 것이 싫어 담배 만드는 사람에게 분부하였다. 꿀물에 하룻밤 재워뒀다가 썰어서 가지고 오라. 담배 장인이 분부를 받들고는 나와서 말했다. 내가 담배 만든 지 20년에 이런 말은 처음 들었으니 저들이 어찌 오래 가겠는가. 과연 1년이 못되어 그들은 삼족이 멸하고 말았다. 늙은 당나귀의 지혜가 있습니다. 오랜 경험이 만든 지혜죠. 무식하고 앞밖에 볼 줄 모르는 그런 미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감이 있는 겁니다. 그 감이 없을 때 곤장 100대로 7개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100대를 맞다가 죽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 감이 있습니다. 그 감을 사람들은 선견지명이라고 합니다. 권력과 금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이상행동에 대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들은 지혜로우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제목은 아무것도 모르는 관리입니다. 어쩌면 이 글에 사람들이 왜 변혁을 꿈꾸는가에 대한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근찰방 유정문은 행실이 독실한 선비였지만 관리로서는 실무에 능하지 못했다. 감사 이조원이 인사고과를 하면서 그에게 하등급을 매기고 의견서에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썼다. 그러자 임금은 그 옆에 기쁘도다 요순 시절의 백성이여 라고 쓰고는 상등급으로 고쳤다. 모른 척하는 거지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한 관리의 등급을 매길 때 분명히 하등급의 무능한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은 이게 바로 태평성대라는 뜻이다 라고 평을 달고 코멘트를 하고 A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망하죠. 오늘 읽어드린 제가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돼서 처음 읽어드린 글들이 일관된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변혁이 필요한 세상인데 변혁을 필요하게 만든 존재는 누구였으며 그리고 변혁을 시도하거나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한 답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재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
2022년 3월 이 바야흐로 꽃들이 난리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우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미크론 복귀 기념으로 선생님들께 이 글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남자 전기수 박종인입니다. 건강하십시오.